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과학은 암기식이 아닙니다. 이해식의 이해식과 학, 저는 이해식이고요. 자, 우리 오늘은요 29번째 시간 반도체와 신소재 그랬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반도체라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알고요. 반도체를 이용한 다이오드라는 것, 트랜지스터라는 것, 이런 게 뭔데? 이런 내용들 살펴볼 겁니다. 그런데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은 사실상 깊이 들어가면 많이 어려워요. 하지만 언제나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개념이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자, 여러분들이 다이오드가 트랜지스터가 이런 거구나. 자, 간략하게만 기억하시면 돼. 그 전에 반도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자의 구조와 전자의 에너지 준위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원자라는 녀석이 중심에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핵의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라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근데요, 이 전자가 아무 데서나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만히 보니 자, 원자가 있고요. 원자 주변에는 전자가 돌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을 우리는 궤도라고 표현을 하죠. 혹은 껍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려놓은 이걸 우리가 궤도, 껍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너는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전자가 여기 이렇게 존재를 하고 여기에서 운동을 하고 있대. 그러면 전자가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말은 에너지를 갖는다라는 말이겠죠. 그죠? 자, 에너지를 갖고 요 궤도에서, 껍질에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는 얼만데 그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는 걸 우리가 에너지 준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껍질에서 에너지 얼만큼 있어? 이게 에너지 준위가 되죠. 자, 그 에너지 준위는 어디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껍질로, 즉 껍질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에너지 준위는 어떻게 돼요?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생각하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는데 네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10이야. 그럼 두 번째 껍질에 갖고 있는 에너지는 100이야.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예를 들어 150이야. 이런 식으로 껍질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준위는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봐요. 이 궤도, 이 껍질에서 전자가 이렇게 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서도 두 번째 껍질에서도 세 번째 껍질에서도 이렇게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전자가. 자, 근데요, 이때 이 전자는 껍질에서는 운동을 할 수가 있어. 껍질에서는 존재가 할 수 있어요. 궤도에서는 존재를 할 수 있지만 이 껍질과 껍질 사이 이 공간 있죠. 이 사이 공간들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어디에만 이 껍질 안에서만 전자가 존재하고 운동할 수 있다라. 자, 대신에요, 이 전자들이 이사를 다닐 수는 있어요.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이사 갈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껍질로도 이사 갈 수 있고요. 더 높은 껍질로 이사를 갈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더 높은 껍질에 있던 전자들이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혹은 세 번째에서 첫 번째로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전자가 이사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가 옮겨 다니는 것을 우리는 전자가 전이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전자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자, 한 가지 봐요.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 껍질로 전자 전이를 하고 싶어.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서는 에너지를 10만큼 갖고 있지만 두 번째 껍질에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100만큼이 돼야 돼요. 자, 에너지의 차이가 90만큼이 나지. 자, 이럴 때는 이 90만큼의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흡수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높은 에너지 준위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전이를 일으킬 수 있구나. 자, 반대로요. 여기 있던 전자가, 높은 껍질에 있던 전자가 낮은 껍질로 가고 싶어. 세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전자전이를 일으킬 거야. 그러면 자,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150만큼의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첫 번째 껍질로 전자전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140만큼의 에너지를
버려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자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런 내용까지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아 전자는 전이할 수 있구나. 대신 자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 에너지 준위가 낮은 데로 올 때는 에너지를 방출. 즉 전자가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자, 전자가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에너지의 흡수, 방출, 에너지의 출입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기억합시다. 오케이? 자, 어쨌든 이렇게 각 껍질마다 에너지를 갖고 있대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물질을 계속 잘게 쪼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자 한 개를 가지고 왔다고 쳐요. 원자 한 개를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원자들 안에 존재하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를 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좀 보기 쉽게 우리가 첫 번째 껍질에서 갖는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요만큼이야 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럼 두 번째 껍질에서 갖는 에너지 준위는 뭐 이만큼이야. 자, 세 번째 껍질에서 갖는 에너지 준위는 이만큼이야. 에너지 준위를 우리가 이렇게 단계적인 선으로 좀 표현을 해줍시다. 그죠? 자, 그런데 이 물질이라는 것은 원자 하나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체라고 하는 이 녀석은 수없이 많은 원자들이 모여서 이런 물질들을 이루는 거거든. 자, 그럼 이렇게 수없이 많은 원자가 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을 때는 이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원자 두 개만 일단 가지고 와 볼게요. 그러면 자, 요 원자가 갖는 에너지 준위를 이쪽에 표시해 봐야지. 에너지 준위가 너는 이만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너는 두 번째 껍질을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갖는 에너지 준위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자, 너 세 번째 껍질 요만큼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치면 그 옆에 있는 원자가 갖는 에너지도 있잖아. 그러면 첫 번째 껍질. 그럼 얘네들은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고. 그런데 에너지 준위가 같지만 이 원자 두 개가 이렇게 접해 있을 때는 에너지 준위 차이가 약간 나요. 아주 조금 나. 그래서 자, 그 간격을 이렇게 살짝 놓고 두 개의 선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너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가 사실은 원래는 원자 하나씩 있을 때는 같아. 그런데 두 개가 접해 있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나. 그래서 선 두 개로. 그러면 세 번째 껍질도 약간 차이가 나. 그러면 요렇게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사실상 고체 물질이 있다 치면 어떤 고체 물질은 수없이 많은 원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다다다닥 결합을 한 거지. 사실은 원자들이 막 셀 수 없이 많은 원자들이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결합을 한 거라고. 그러면 각각 자, 요 원자 하나가 갖는 에너지 준위. 자, 그 다음에 네가 갖는 자, 첫 번째 에너지 준위. 그 옆에 있는 녀석이 갖는 에너지 준위. 자, 그 옆에 있는 녀석이 갖는 에너지 준위. 에너지 준위가 점점 이렇게 겹쳐져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겹쳐지는 게 아니고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서 갖는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 준위만 다 합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띠가 또 나타나고 세 번째 껍질에서 갖는 에너지 준위 또 막 이거 원자가 100개가 있어. 그럼 선 100개가 있을 거 아니야. 선 100개. 선 100개가 아주 이렇게 가깝게 다다다다다 그러나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게 되는데 자, 이때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가 겹쳐져서 마치 무엇처럼 나타났어? 띠처럼 나타났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에너지 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에너지 띠예요. 자, 그러면 앞에서 제가 그랬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존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껍질에 전자 존재할 수 있고요. 세 번째 껍질에도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껍질과 껍질 사이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랬다고. 자, 그러면 요 에너지 띠, 이 에너지는 첫 번째 껍질이 갖는 에너지인 거죠. 요 에너지를 갖는 전자는 존재하는 거죠. 자, 요 에너지를 갖는 전자도 존재하는 거죠. 요 에너지를 갖는 전자도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요 에너지와 요 에너지의 사이, 요 사이 에너지 값을 갖는 전자들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어떻게 말하냐면 요것을 에너지 띠인데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허용된 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허용된 띠. 허용된 띠. 하지만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며 요 에너지 상태의 전자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요것을 우리가 금지된 띠라고 이야기를 해요. 금지된 띠 이렇게.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봐봐. 전자가 이렇게 원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원자가 있는데 전자가 모든 껍질에 다 존재할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서 리튬이라는 녀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리튬이라는 녀석은 자, 원자 번호 3번으로 전자가 3개 있는 녀석이에요. 3개. 자, 그러면 요렇게 껍질이 자, 이 전자 껍질은 막 무한대까지 있어. 네, 우리가 한 2-3개만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야. 무한대 껍질까지 있어요. 자, 그런데 리튬을 보니까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있었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럼 결국 무엇이냐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어. 요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지. 요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이렇게 2개가 존재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가 있다 그랬어. 그러면 요 에너지를 갖는 전자도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런데 세 번째 껍질에는 지금 전자가 채워질 수 있어. 채워질 수는 있지만 현재는 없다라는 의미예요. 현재 여기에 전자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지. 이해돼요? 여기에는 전자가 들어갈 수는 있지만 현재는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때 봐봐요. 너랑 너랑은 전자가 채워져 있는 띠야.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는 띠 중에서 에너지 준위가 제일 높은 건 너죠. 자, 이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띠 중에서 네가 에너지가 제일 높아. 그러면 너를 우리는 자, 가전자띠 혹은 원자가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원래 이렇게 전자배치라는 거를 했을 때 자, 전자배치를 했을 때 가장 마지막 껍질에 존재하는 이 전자를 원자가전자라는 표현을 쓰죠. 원자가전자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 이름에서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장 마지막 이 에너지 띠에 존재하고 있어. 전자가 존재하는 에너지띠 중에서 에너지 존위가 가장 높은 거야. 그럼 너는 가전자띠 혹은 원자가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이 원자가띠 바로 위에 있으나 자, 바로 위에 있으면서 전자가 없는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띠 너를 우리는 전도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띠. 자, 용어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요렇게 에너지띠가 쭉 있는데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띠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거 그게 가전자띠. 가전자띠 바로 위에 있고 아직 전자가 채워지지 않았어? 그럼 전도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가전자띠와 전도띠 사이에 여기 금지된 띠 있죠? 금지된 띠. 자, 요 띠 사이의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를 에너지의 간격 이렇게 얘기해요. 에너지 간격. 예를 들어서 네가 지금 첫 번째 띠니까 에너지가 10만큼 있는 거야. 우리 앞에서 한 것처럼. 자, 두 번째 이 가전자띠는 예를 들어 에너지가 100만큼인 거야. 그럼 전도띠의 에너지는 150만큼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10과 100 사이에 90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나. 그럼 그게 에너지 간격인 거지. 이해가 돼요? 자, 너도 50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나? 그럼 에너지 간격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이 에너지 간격에 따라서 우리는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를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체 같은 경우는요, 전류가 잘 흐르는 애, 전류를 우리 I라고 했었죠? 전류가 잘 흐르면 도체. 자,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 너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아. 그러면 부도체. 자, 전류의 세기가 도체보다는 좀 약한데 부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흘러. 그럼 너를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전류가 어느 정도 흐르느냐에 따라서 도체, 반도체, 부도체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도체는 왜 전류가 잘 흐르는 건데? 왜 전류가 잘 흐르는데를 봤더니 자, 지금 여기 있는 얘가 가전자띠야. 도체 여기까지 딱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너가 어떤 도체가 갖는 가전자띠고 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요게 가전자띠 하자. 자, 첫 번째, 네가 지금 너의 전자가 여기 채워져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너도 전자가 채워져 있어. 그러면 네가 가전자띠가 되겠지. 바로 그 위에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띠가 오면 네가 바로 전도띠가 되고 이 전도띠와 가전자띠 사이에서는 에너지 간격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도체는 그 에너지 간격이 없어. 에너지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자, 그래서 가전자띠 바로 위에 누가 있어요? 전도띠가 오는 거야. 네가 전도띠야. 전도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도체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전자띠와 전도띠가 거의 붙어 있어요. 에너지 간격이 없다. 혹은 에너지 간격이 있어도 그 에너지 간격이 굉장히 좁은 거야. 이런 게 도체래. 그럼 왜 에너지 간격이 없는 게 도체냐? 자,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 거라 그랬죠. 자, 전류가 흐른다라는 말은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 전류가 잘 흐르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가전자띠에 전자가 이렇게 되게 많아. 되게 많이 빼곡히 전자가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가전자띠에 있는 전자들은 야, 우리 전자가 너무 많아. 가전자띠 공간도 얼마 없는데 전자들이 너무 빼곡해갖고 자유롭게 움직이질 못했던 거야. 그런데 바로 위에 보니까 누가 있어? 전도띠가 있네. 근데 전도띠는 지금 전자가 존재하지 않고 텅텅 비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들이 야, 나 여기 너무 비좁은데 위에 전도띠 보니까 여기 텅텅 비어 있어.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이사 갈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전자들이 전도띠로 이사를 가는 거지. 이사를 가게 되면 비어있는 공간에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움직였어? 그럼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여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이런 전자들을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유전자가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자, 이렇게 에너지 간격이 거의 없고 혹은 없기 때문에 도체는 여기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가전자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이동해서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반면, 그러면 부도체는 여기에 지금 전자 채워져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되겠네?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띠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높은 거니까 네가 지금 가전자띠이고 네가 지금 전도띠야. 전도띠. 그런데 이 가전자띠와 전도띠의 에너지 간격이 너무 큰 거야. 너는 에너지 간격이 큰 거야. 에너지 간격이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들이 나 지금 되게 빼곡해. 전자 자유롭게 못 움직여. 나 그래서 저기 텅텅 비어있는 전도띠로 가고 싶은데 가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를 뛰어넘기가 너무 힘든 거야. 여기로 뛰어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거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반도체는 어떻게 됐어? 그 중간 정도인 거야. 자, 여기에 지금 전자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전자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럼 가전자띠가 뭐예요? 그죠? 이게 가전자띠죠. 채워져 있는 것 중에서 에너지 준이 제일 높은 거? 네가 가전자띠. 바로 위에 있는 네가 뭐? 그렇죠. 대답하셔야 돼. 네가 전도띠. 그런데 이 가전자띠와 전도띠 사이에 에너지의 이 간격이 있죠. 그죠? 에너지 간격이 있는데 이 에너지 간격이 너는 도체보다는 넓지만 부도체보다는 좁은 거야. 도체가 막 전자가 이 가전자띠에서 전자가 전도띠로 막 100개가 이동할 수 있어? 얘는 100개는 못 돼.
얘는 한 20, 30개 정도의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긴 흐르지. 하지만 도체만큼 흐르지는 못하는 거지. 그렇지만 어쨌든 전도띠로 이사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자유전자가 있긴 있으니까 부도체보다는 전류가 잘 흐르는 거예요. 하여 반도체는 반도체야. 이 소리야. 반도체야. 해서 전류의 세기가 도체와 부도체 사이에 중간 정도 되는 것. 이게 반도체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네, 지금 그랬죠. 이 반도체가 전류가 흐르긴 흐르지만 도체만큼 엄청 잘 흐르는 건 아니야. 우리가 이 반도체에 전류를 조금 더 잘 흐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여기 얘네들을 가열을 해주는 거야. 자, 가열을 해준다. 온도를 높여준다라는 거죠. 자, 온도, 열도,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여기 있는 가전자띠에 있는 전자들이 자, 온도가 높아지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여기를 뛰어넘을 수 없었던 전자들도 야, 나 에너지 높아졌어. 전도띠로 갈 거야. 쏠랑쏠랑 잘 뛰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조금 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그렇게 많이 증가하는 건 아니야. 우리는 다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도핑이라는 겁니다. 자, 이 반도체는요, 순수 반도체와 그리고 불순물 반도체라는 게 있어요. 자, 반도체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우리 규소라든지 저마늄이라든지 이게 대표적인 반도체거든요. 얘네들은 자, 규소 생각해봐요. 규소 몇 쪽이에요? 14족이야. 14족 원자가 전자 4개. 저마늄도 원자가 전자가 4개예요. 자, 이렇게 원자가 전자 4개를 갖고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순수 반도체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의 모습을 조금 더 우리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자, 봐. 규소라는 녀석이 있는데 규소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자, 여기 규소를 잘 봐요. 여기 규소가 있는데 너는 원자가 전자가 4개야. 네가 갖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어. 그런데 이 4개를 갖고 있으면 안정한 전자 배치 아니잖아요. 마지막 껍질에 8개를 채워서 이 규소가 안정해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규소에게 야, 우리 공유결합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봐. 여기 있는 규소가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를 갖고 있는데 얘네들 전자 하나씩을 내놓으면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여기 보면 또 규소가 있어. 이 규소의 전자 하나, 둘, 원자가 전자, 셋, 4개가 있잖아. 그러면 이 녀석은 너하고도 공유결합, 너하고도 공유결합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규소, 원자가 전자가 하나, 둘, 셋, 4개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규소끼리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이게 다다다다닥 형성하고 있어. 그래서 굉장히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갖는 게 이게 순수한 반도체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 이 공유결합이라는 게 되게 단단한 결합이잖아요. 단단한 결합이고 이 공유결합에 의해서 전자가 여기 있는 원자하고 여기 있는 원자에 의해서 전자들이 꽉 잡혀 있는 거야. 꽉 잡혀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힘들었던 거지. 그래서 전류가 흐르긴 흐르되 많이 흐르지 않았어. 자, 이런 순수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두 다 원자가 전자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들이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해서 이렇게 전류의 세기가 그렇게 세지는 못했던 거지. 자, 그런데 내가 이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뭔가를 좀 집어넣을 거예요. 불순물을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들 겁니다.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예를 들어 이 가운데 있는 규소를 봐요. 자, 가운데 있는 규소 자리에다가 내가 인을 집어넣도록 할 거야. 자, 인이라는 녀석은 원자 번호 15번. 자, 원자가 전자가 몇 개예요? 5개인 녀석이야. 자, 원자가 전자가 5개인 녀석을 여기 있는 규소 자리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인을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그러면 인이 갖고 있는 원자가 전자 4개는 하나, 예를 들어서 너 하나,
둘, 셋, 네 개는 주변에 있는 규소들과 공유결합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는 원자과 전자가 5개잖아. 그 중에서 4개는 결합을 형성하는데 하나가 결합을 형성하지 않고 남는 놈이 생기는 거야. 그럼 이 남는 놈은 얘한테 어떤 원자한테도 붙잡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난 맘대로 움직일 거야 하면서 막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규소라는 녀석을 그러니까 규소라는 녀석 대신 인이라는 녀석을 집어넣음으로써 자유전자를 만들어주는 거야. 인위적으로. 이런 과정을 우리는 도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다가 말 그대로 불순물을 집어넣어주는 거고, 이렇게 불순물을 집어넣는 과정을 우리가 도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핑을 통해서 전류의 흐름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지. 자유전자를 만들어서 전류의 흐름을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이런 체육 경기, 막 스포츠 경기를 보면 도핑 테스트라는 걸 한단 말이야. 그 도핑 테스트라는 게 뭐예요? 순수한 몸에 불순물이 약물을 집어넣어서 얘의 능력을 더 좋게 만드는 거지. 이게 도핑인 거지.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집어넣어서 얘의 능력, 즉 전류의 세기를 더 좋게 만드는 거지. 그런 걸 도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런데 너는 봐봐. 남는 자유전자가 하나 있어. 하나씩 생겨. 자, 이 자유전자가 돌아다니면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지요. 전류를 더 잘 흐르게 해주는 거야. 순수 반도체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전자를 전하를 운반하는 전하 운반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하 운반자입니다. 자유전자에 의해서 전류의 흐름이 더 좋아집니다. 이런 의미야. 자, 그런데 너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너. 이번에는 내가 도핑을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규소, 자, 규소 대신에 자, 이제 규소가 갖고 있던 원자과 전자 4개 지워보자. 4개 이렇게 지워봐. 자, 규소 자리에다 뭐를 집어넣을 거냐면 붕소나 혹은 알루미늄 같은 걸 집어넣어 줄 거예요. 붕소나 알루미늄. 붕소나 알루미늄은 둘 다 13족이죠. 13족 원자과 전자가 하나, 둘, 3개가 있다는 소리야. 원자과 전자 3개를 갖고 있는 녀석들을 여기다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이제 붕소가 들어갑니다. 붕소를 도핑을 딱 해줬더니 여기에 하나, 둘, 3개. 원자과 전자 3개는 이렇게 결합을 참여를 하게 되지. 그런데 규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4개야. 여기에도 공유결합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붕소는 원자과 전자가 3개밖에 안 되니까 결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기 공유결합이 형성되지 않는 빈자리가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야. 빈자리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빈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공. 자, 이 빈자리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걸 생각해봐. 내가 지금 지하철을 탔습니다. 자,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긴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긴 의자에 자, 사람이 1명, 2명, 3명, 4명, 5명이 이렇게 앉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지금 여기 5명이 엉덩이 하나, 둘, 셋, 넷, 5개의 엉덩이가 이렇게 꽉 차 있어. 그럼 사람들이 움직이기가 힘들었단 말이지.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여기 자리에 지금 사람이 1명 이렇게 일어났어. 요쪽 자리로 해줄까? 요쪽 자리에 사람이 1명이 이렇게 일어난 거야.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요쪽에 할머니가 이렇게 서 계셨는데 이 할머니의 요 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있는 엉덩이가 이쪽 자리로 옮겨주면 되지. 그럼 네 엉덩이가 비겠네, 자리가? 그러면 여기 있는 엉덩이가 이쪽 자리로 옮겨주면 되지. 그럼 이 자리가 또 비겠네. 할머니 가시기 힘드니까. 이 엉덩이가 이쪽 자리로 이동해주면 돼. 이 엉덩이가 이쪽 자리로 이동해주면 돼. 그러면 자리가 비면 할머니가 여기 앉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명이 빼곡히 있을 때는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었으나 한 자리가 비니까 조금씩 사람들이 뭐 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전자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빈자리 하나가 생겼어. 이렇게 빈자리 하나가 생기니까 옆에 있던 이 전자가
여기 빈자리 생겼네. 나 이 자리로 한번 가볼까? 하고 전자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에 다시 빈자리가 생기겠죠. 그죠? 그럼 옆에 있던 전자가 저기 빈자리 있네. 그럼 나 저기로 가볼까? 이 전자가 이쪽으로 움직이게 가면 여기에 빈자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빈자리가 하나 있으면 전자들이 옆으로 조금씩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야. 빈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빈자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양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 그러면 양공이 없었으면 전류가 안 흘렀을 텐데 양공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된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양공을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양공이 있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돼서 전하 운반자를 양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전하 운반자를 양공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원자과 전자가 5개 있는 놈을 도핑하느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놈을 도핑하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집니다. 이름. 얘는 봐요. 자유전자가 전하를 운반한다 그랬지.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어. 네거티브, 마이너스야. 네거티브에 N자를 써서 너를 N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해요. N형 반도체는 N이라는 말이 네거티브에서 온 거고 네거티브 마이너스라는 의미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건 전자고 그래서 전자가 전하를 운반하는 녀석이고 자, 전자를 하나 남게 하는 원자과 전자 5개짜리를 도핑했을 때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거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너는 그럼 뭐야? 양공이야, 양공. 공. 비어있는 자리야, 양, 플러스. 이건 양은 플러스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얘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게 아니고 전자와 반대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양공이라는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양공을 플러스 전하를 띠는 입자는 아니야. 빈 자리인데 그냥 플러스 전하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돼. 의미는 정확하게 알고 의미는 비어있는 그냥 자리예요. 그런데 플러스 전하를 띠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아셨죠? 자, 어쨌든 그래서 플러스의 의미를 따서 너는 포지티브라고 해서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합니다. 너를 P형 반도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자, P형, 포지티브, 플러스, 양공이 전하를 운반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 N형 반도체, 네거티브, 마이너스, 전자가 전하를 운반하는 거구나. 이렇게.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반도체를 봤어. 반도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봐봐요. 그 반도체를 우리가 이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전기 소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다이오드라는 겁니다. 자, 다이오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하나하나 가지고 와서 붙여놨어. 접합시켜 놓은 거죠.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놓은 걸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얘기해요. 자,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접합시켜 놓은 걸 다이오드라 그래요. 다이오드, 그죠? 자, 그러면 이때 P형 반도체는 전하를 운반하는 녀석이 누구예요? 포지티브, 양공 그랬잖아요. 양공. 그럼 양공은 우리가 비어있는 요런 숭숭숭숭 뚫려있는 걸로 만들어주면 돼.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양공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자,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 전자. 그래서 너는 전자 요렇게 마이너스를 표현을 해줍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해주는 거야. 너는 자유전자가 전하를 운반한다. 너는 지금 비어있는 자리들이 있구나. 요런 식으로. 아셨어요? 자, 이때 봐봐. 얘네들을 접합시켜 놓고 전류를 흘려보내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여기 비어있는 자리인 거잖아. 응?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 갈 수 있겠죠. 그러면 너는 비어있는 자리가 되겠지, 다시. 맞아요? 그럼 빈 자리를 옆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이사 올 수 있겠지. 그지? 그럼 네가 이번엔 빈 자리지. 자, 옆에 있는 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올 수 있겠지. 맞아요? 자, 가만히 보니 여기 있던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해갔어요. 여러분, 전자가 이동한다라는 것은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는 건데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과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서로 반대예요.
이거는 전자는 원래 전자라는 녀석은 음극에서 양극으로 흘러요. 자, 대신에 전류는 어느 쪽으로 흘러요? 자, 양극에서 음극으로 반대로 흐르죠. 이거는 원래 전자라는 게 먼저 그러니까 밝혀지기 전에 전류라는 현상이 있었어. 아주 옛날에 전류가 흐르네? 뭐가 정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네? 이렇게 정기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준 거야. 이제 전류라는 의미가 먼저 나온 거야. 근데 얘가 왜 생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왜 전류가 흐르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끼리 약속을 합니다. 이런 정기적인 현상이 나타났어? 그럼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데 그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고 하자. 우리가 먼저 약속을 해줬죠. 근데 시간이 더 지나서 그 전류의 흐름이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거야. 사람들은 이미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이유를 밝혀내고 나니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을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냥 우리 반대,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가는 거고 전류는 양극에서 음극으로 흐르는 거야 라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방향이 반대입니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전자가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건 이쪽이 음극이고 이쪽이 양극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전류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때 봐. 처음에 양공이 여기 있었어. 그런데 옆에 있는 전자가 와서 채우고 또 양공이 여기 있었어. 옆에 있는 전자가 채우고 또 양공이 있었어. 옆에 있는 전자가 채우고 이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 이번에 양공이 여기 생겼네. 그죠? 그러면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데 보니까 양공은 전자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지. 사실은 빈자리,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양공이라는 녀석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양공과 전자를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름도 양공이라고 지은 거고 이렇게 전자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자,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전류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랬지. 자, 이 다이오드를 지금 우리는 기호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다이오드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이때 다이오드 이렇게 짝대기 하나를 그려주고요. 화살표를 하나 나타내줘요. 그런데 이 화살표의 방향, 이 세모 화살표의 방향이 바로 전류가 흘러가는 전류의 방향인 거지. 전류의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돼. 이게 다이오드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이오드에 내가 전류를 흘려보내준다 그랬잖아. 즉 전압을 거는 거예요. 전압. 자, 전압을 건다. 건전지 연결해준다라는 의미지 뭐. 건전지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런데 이 건전지를 어떻게 연결을 해주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수도 흐르지 않을 수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자, P형 반도체니까 너는 여기 양공이 있겠지요. 자, N형 반도체니까 여기에 지금 전자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 자,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나서 지금 여기 건전지가 있어요. 전지야, 전지. 자, 전지에서 전원장치 긴 쪽이 양극이고 짧은 쪽이 음극이죠. 자, 전지를 내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해놨네. 그러면 긴 쪽이 양극이라는 것은 플러스, 이쪽이 플러스야. 그러니까 플러스, 이쪽이 지금 플러스 양극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이 지금 음극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가 음극에서 양극으로 지금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소리고. 자, 그 다음 양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 그랬죠? 뭐 양공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고 이렇게 이동을 한단 말이야. 이렇게 이동을 하면 지금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 회로는. 그럼 전류가 잘 흐르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고 있는 전압을 우리는 순방향의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순방향의 전압. 그러니까 순방향의 전압이 걸리려면 자, 포지티브잖아. 포지티브. 양공이 있는 쪽이 전원장치 양극에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양양이야. 양양으로 연결이 되면 너는 순방향 전압이 되는 거죠. 자, 너 네거티브 전자가 있는 쪽이 마이너스 음극 쪽에 연결이 돼. 그러면 너는 순방향
순방향 전압이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이 되면 전류가 잘 흘러. 자, 근데 이번에는 내가 전원장치 전압의 방향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너는 지금 양공이야. 양공. 너는 전자가 있어. 전원장치를 보니까 네가 양극이고 네가 음극이야 라는 것은 이쪽이 양극이고 이쪽이 음극이 걸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너는 음극이야? 그러면 여기 양공은 어떤 생각을 해? 양공 플러스처럼 생각하라 그랬죠. 자, 양공 플러스인데 이쪽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플러스인 양공이 와 전자 이쪽에 있다 하고 얘네들은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전자는 여기에 플러스가 있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땡기니까 와 이쪽이 플러스다. 전자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쪽 여기 봐봐. 접합 부분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 부분을 오고 가는 녀석이 전혀 없어. 오고 가는 녀석이 없어. 여기가 단절된 거야.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른다라는 건 전자가 전체적으로 돌고 돌아야 전류가 흐르는 건데 여기 다리가 끊어진 것과 같은 역할이죠. 다리가 끊어지면 전자가 여기를 이동할 수 없어. 건너갈 수 없으니까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죠. 이거 이해돼요? 이해해야 해, 이해.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역방향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순방향 전압이 걸렸어? 전류 흘러. 자, 역방향 전압이 걸렸어? 전류 안 흘러. 순방향 전압이 걸리려면 양극이 자, 이 P형 반도체 양공 쪽에 연결이 돼야 돼. 음이면 순방향이야. 너는 반대로 되면 역방향 전류가 안 흐른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이런 다이오드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들어줄 수 있어. 자, 이렇게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작용을 우리는 정류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요 회로에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는 거 보이죠? 다이오드야. 지금 요런 다이오드가 지금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자, 내가 이제 여기 교류 전류를 이 회로 안에 보내줄 거야. 교류 전류라는 건 무엇이냐면 전류의 방향이 그때그때 막 굉장히 짧은 시간 간격으로 막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집을 생각해봐요. 가정집이야, 집. 가정집에 우리가 벽에 이렇게 플러그를 꼽을 때 이렇게 돼지코 이걸 꼽을 때 봐. 자, 내가 지금 저 밥을 할 거야. 전기밥솥의 코드를 여기다 꼽을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방향을 보고 항상 이렇게 꼽아야 돼 해서 이렇게만 꼽아주나? 이렇게 꼽을 때도 있고 이렇게 꼽을 때도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갖다 꼽잖아요. 코드 꼽잖아. 그치?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자, 가정집에 공급되고 있는 전류는 교류 전류라는 거예요. 즉 전류의 방향이 막 바뀌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자체 내에서 전류가 막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코드를 이쪽으로 꼽으나 이쪽으로 꼽으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지. 상관없이 전류가 공급될 수 있게 만들어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너가 플러스고 너가 마이너스였어. 그러면 바로 조금 있다가 이쪽이 마이너스 되고 이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지. 이렇게 계속 막 1초에 막 수백 번씩 막 바뀌는 거야. 이게 교류예요. 자, 그럼 봐. 교류 전류를 내가 요렇게 된 방향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 라고 표현을 해준다면 요쪽 방향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교류 전류는 야, 여기 지금 Y축이 전류고 X축이 시간이라고 할 때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한 교류 전류를 여기에다 집어 넣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건전지 있죠. 건전지. 건전지는 직류예요, 직류. 직류라는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야. 우리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있죠, 휴대전화. 이 휴대전화 안에 우리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건전지 들어있고 이 충전기를 이렇게 통해서 그 건전지에다가 우리가 충전을 시켜주잖아. 근데 휴대전화에서 쓰는 그 배터리 있죠, 전지, 배터리. 얘는 직류 전류만 흐르게 하는 애야. 건전지랑 똑같은 거야. 배터리 안에 휴대전화 안에 건전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돼.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녀석이 당겨져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지금 이제 충전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봐봐요. 내 휴대전화는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줘야 돼. 응?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줘야 돼. 근데 내가 우리 집 교류 전류 안에 이렇게 충전기를 딱 꼽아. 그럼 너는 교류 전류가 흘러.
넌 중류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이거 충전 돼, 안 돼? 안 맞아. 그러면 충전이 안 되는 거야. 망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충전기에 휴대전화를 연결을 해서 전류가 올 때 이 충전기에 어댑터라는 게 있어. 그 어댑터에서 교류 전류를 직류 전류로 바꾼 다음에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휴대전화는 충전될 수 있고 망가지지 않을 수 있지. 이해가 돼요? 그럼 그 어댑터에서 어떻게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느냐? 바로 어댑터 안에 이런 다이오드가 들어있어요. 그럼 봐. 지금 우리 이게 교류 전류야. 가정집의 교류 전류를 어댑터야, 어댑터. 자, 어댑터 안에 이 교류 전류를 이렇게 보내줘. 그럼 그 교류 전류가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에 지금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는 거야. 화살표 방향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랬지. 그러면 전류가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와. 그럼 너는 계속 전류가 이렇게 공급될 수 있어. 그럼 여기 지금 저항이 있는데 여기가 휴대전화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지. 근데 지금 봐. 교류 전류는 전류를 이쪽으로도 보내고 이쪽으로도 보낼 수 있어. 자,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전류가 여기 이게 빠져나오는 여기에 지금 휴대전화는 여기 있어. 자, 전류가 지금 이렇게 흘러간다고 생각하면 너는 여기에 딱 막히죠. 여기서 막는다는 거야. 너 더 이상 전류 흐르지 마. 이런 의미야. 그럼 이렇게 온 전류는 이쪽으로 흘러갈 수 없는 거지. 그 말은 뭐야? 자, 교류 전류 중에서 이쪽으로 공급되면 전류가 끊겨. 흐르지 않아? 이쪽으로 공급된 전류는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류를 휴대전화에 공급해 주는 거지. 그러면 이 어댑터를 빠져나온 전류는 봐,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안 흘러.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흘러.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안 흘러.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온 전류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작용을 무슨 작용? 정류작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정류작용. 됐어요? 자, 이런 정류작용이 이 다이오드가 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 다이오드 봤고요. 칠판 좀 정리하고요. 트랜지스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162페이지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까지 우리 살펴봤던 내용들 쑥 한번 보면서 트랜지스터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띠 그랬죠? 원자의 구조는 이렇게 원자핵과 전자로 되어 있고 전자가 존재하는 껍질, 궤도가 있더라. 자, 이 궤도는 자, 이 껍질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준위가 더 높아진다. 그리고 전자는 이동을 한다. 즉 전자 전이를 할 때 이렇게 에너지의 출입이 나타난다 라는 내용 되겠죠. 자, 에너지띠 형성되는 거 고체 같은 경우는 원자들이 이렇게 다다다다다 붙어있기 때문에 에너지띠가 이렇게 띠 형태로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 이 에너지띠가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두꺼워집니다. 에너지띠가 두꺼워지고 있는 거 보이죠? 자, 두꺼워진다라는 거. 그리고 너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허용된 띠와 금지된 띠가 있고 이 에너지띠와 띠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에너지 간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자, 전도띠 가전자띠 위에 있는 전자가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띠. 가전자띠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에너지띠 중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에너지띠고, 에너지 간격. 자, 에너지띠와 띠 사이 간격.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곳이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도체와 부도체, 반도체 나와 있죠? 자, 우리 그림으로 설명드린 거 일단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자, 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는 거 대부분의 금속들이에요. 자, 금이나 구리나 철 등 대부분의 금속들은 전류가 잘 흐르는 거니까 전기 전도성이 크다, 저항은 작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부도체는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것들이죠. 나무, 고무, 유리, 자, 이런 것들이 비금속, 금속이 아닌 녀석들. 자, 전류가 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매우 작다 이렇게. 반도체는 그 중간 정도라 그랬고 규소와 저마늄 있고요. 자, 전기 전도성은 반도체가 도체보다는 작고
부도체보다는 크더라라는 거. 자, 그다음 반도체,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 있었어요. 순수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4개인 자, 규소와 우리 점안용 같은 녀석들. 불순물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에다가 도핑을 해주는 거. 그래서 만들어진 게 불순물 반도체가 되겠죠. 자, 어떤 녀석을 도핑하느냐에 따라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나뉜다 그랬어요. N형 반도체는 네거티브 전자, 자유전자가 남아돌아요. 아, 전하를 운반하는 게 자유전자였어? 그러기 위해서 자, 규소에 원자과 전자가 5개인 인이나 비소, 안티모니 이런 것들을 소량 첨가해서 자, 원자과 전자 5개 중 4개는 규소들과 공유결합하고 전자 하나가 남으면 이 남는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전하 운반자가 전자, 자유전자다라는 거. P형 반도체 포지티브 양공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는 거였죠. 자, 규소에 원자과 전자가 3개인 붕소, 알루미늄 등을 소량 첨가한 거고 그럼 양공이 생기는 거고 자,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면 양공 가까이 있는 전자가 양공을 채우면서 전자들이 조금씩 이동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양공이 있기 때문이야. 하여 전하 운반자가 양공이다. 이렇게 표현해 준 거고요. 자, 다이오드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이렇게 접합시켜 놓은 것으로 순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가 잘 흐르고 역방향은 잘 흐르지 않더라. 자, 그래서 P형 반도체가 양극에 양양. 자, N형 반도체는 음극에 음이 돼야지 순방향 전압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이런 다이오드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자, 정류작용을 하더라. 정류작용 이렇게 나타내 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트랜지스터는 이번에는 반도체 3개를 가지고 왔어요. N형 반도체 2개, P형 하나를 가지고 오든지 P형 2개, N형 하나를 가지고 와서 자, PNP 혹은 NPN형으로 이렇게 접합시켜 놓은 것을 우리가 트랜지스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우리 PNP형 반도체를 가지고 보자면 이 PNP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트랜지스터를 보자면 자, 이쪽에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고 이쪽에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는 쪽의 이 P형 반도체, 이쪽을 우리가 2라고 표시를 해주고 얘를 2m라고 얘기합니다. 2m. 자, 그 다음에 여기 B라고 가운데 N형 반도체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는 쪽의 P형 반도체를 C라고 표시해주고 우리가 컬렉터라고 읽어줘요. 그래서 2m와 베이스와 컬렉터가 어느 쪽에 연결되어 있는지 일단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순방향 전압이 걸려있는 쪽 네가 2m, 역방향 전압이 걸려있는 쪽 네가 컬렉터라는 거. 그러면 역방향 전압, 이쪽은 전류가 흐르지 않게 이쪽은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순방향 전압이 걸려있는 쪽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조절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역방향 전압이 걸려있는 컬렉터 쪽에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전류를 세게 흐를 수도 있고 더 세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이런 작용을 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 이 트랜지스터는 또 설명이 들어가면 엄청 길어지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과정이 끝나고 대입 과정을 하게 돼. 그래서 물리원이라는 과목을 만약에 선택하게 돼. 그럼 거기에서는 자세하게 우리가 요걸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과정에서는 일 깊이 들어가면 머리만 복잡해져. 간단하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요렇게 2m와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을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역방향 전압을 걸어줘. 자,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거 이게 트랜지스터고 2m와 베이스 사이 전압을 자 2m와 베이스 사이에 자 즉 이쪽 순방향 전압이 걸린 이쪽에 이 전압을 미세하게 조절을 함으로써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 조절해 줄 수 있다. 여기에 전류를 조금 흐르게 하는데 여긴 전류를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A였는데 여기 10A로 만들어질 수 있어. 전류를 크게 증폭시켜준다. 그래서 우리가 증폭작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혹은 이쪽을 통해서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흐르지 않게 할 수도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흐르게 했다.
안 흐르게 했다, 껐다, 켰다예요. 그래서 스위치 작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트랜지스터가 증폭작용, 스위치 작용을 하는 거구나. 기억하시고 트랜지스터는 PNP나 NPN이 있구나. 순방향 전압이 걸린 이쪽을 우리가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하고 순방향 전압 쪽을 조절해서 역방향 전압 쪽에 뭔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구나. 전류의 세기를 크게 만들어주면 증폭인 거고 전류를 흐르게 안 흐르게 조절을 해주는 스위치 작용이 있고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 더 깊이 들어가지 말자고요. 그럼 너무 복잡해지고 우리 머리 아파. 자,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가볍게 이제 볼 거고요. 이어서 집적 회로와 논리회로 그랬어요. 이 집적이라는 게 뭐예요? 집적. 뭔가를 이 작은 곳 안에 막 모아놓다라는 소리예요. 우리 여러 가지 뭐 컴퓨터나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을 보면 여러분들 다 봤을 거야. 이런 네모판들이 있어요. 초록색을 띠고 있는 네모판들이 있죠. 얇은 네모판. 그 위에 보면 막 이상한 것들이 막 다다다다 조그만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죠? 자, 요런 녀석들을 우리가 집적 회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반도체 기판 위에 그 초록색, 대부분 초록색이야. 그게 반도체 기판인 거예요. 그 반도체 기판 위에다가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축전기 여러 가지 소자들을 다 새겨 넣었어.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집적 회로라고 한다. 이런 거죠. 자, 크기를 작고 정보 속도를 빠르게 해줄 수 있고 자, 소비 전력을 작게 해주고 대부분의 전자제품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논리회로. 우리는 어떤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를 뭐라 그랬어? 0과 1의 신호다라고 얘기했죠. 우리끼리 기계들의 연화야. 0과 1의 신호로 지네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야. 그죠? 자, 얘네들끼리 어떻게 대화를 하는데 얘네들이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0과 신호를 어떨 때 0이라고 하는지 어떨 때 1이라고 하는지 어떨 때 지네들끼리 0과 1의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 이게 바로 논리회로예요. 논리회로. 읽어보시면 돼. 트랜지스터의 스위치 작용을 이용해서 디지털 신호의 논리 연산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데 논리 게이트라는 걸 이용을 할 거고 논리 게이트라는 게 이거예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 자, 논리 게이트는 AND 게이트, OR 게이트, NOT 게이트, NOR 게이트가 있대요. 이 의미가 뭐냐면 AND 게이트를 제가 논리 곱이다라고 써놨어요. 논리 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자, 지네들끼리 요렇게 생긴 지금 요게 바로 요렇게 생긴 소자를 우리가 논리 게이트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AND 게이트야. 지금 AND 게이트. 근데 여기에 어떤 신호들을 입력을 하는 거고 요 안에서 지네들끼리 어떤 막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거야. 그래서 출력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어떤 신호를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지는 건데 AND 게이트는 두 신호가 모두 1이면 1을 출력해 그랬다고요. 1이면 1을 출력해. 두 신호가 모두 1일 때. 그러면 여기에 0과 0이 들어갔어. 그럼 출력이 0으로 된다는 거예요. 자, 너 0과 1이 들어갔어. 그래도 출력은 0으로 된다는 거야. 1과 0이 들어가? 그래도 0으로 돼. 자, 여기에 1과 1이 들어갈 때만 1이 출력된다. 이렇게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 우리가 0 곱하기 0은 0, 0 곱하기 1은 0, 1 곱하기 0도 0, 0, 0. 1 곱하기 1을 했을 때만 1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논리 곱이야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OR 게이트는 이건 뭐 OR 또는이잖아요. 두 신호 중에서 하나라도 1이면 2를 그렇지 않으면 0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라도 1이면 1이래. 그렇지 않으면 0이야. 그러면 00이 입력되면 0이겠죠. 자, 그 다음 입력 중에서 하나라도 1이면 1. 자, 여기 우리 그림이 지금 그림이 잘못됐어요. 우리 교재는 잘 나온 거고 제가 요 PPT 작업할 때 요거랑 똑같은 걸 갖다 붙여놓은 것 같아. 자, 이게 하나라도 1이면 1이죠. 그래서 너도 자 0과 0이 들어갔어. 그럼 0이야. 근데 0과 1이 입력되면 너 1이고 뭐 1과 0이 입력이 돼도 1이고 1과 1이 입력돼도 1인 거죠. 그죠? 교재 참고해 주세요. 자, 요렇게 하나라도 1이면 1이 된다라는 거. 이게 OR 게이트가 되겠죠.
not gate는 반대죠. 자, 입력 신호가 1이면 0, 0이면 1이 나오는 거죠. 0이 들어가면 1, 1이 들어가면 0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 자, nor gate는 두 입력 신호가 모두 0이면 1, 모두 0일 때만 1, 그렇지 않으면 0. 자, 그래서 00이 들어갔어요. 자, 모두 신호가 0이야. 0이 들어갔어. 그러면 너는 1, 이때만 1. 자, 그리고 0과 1, 둘 중에서 하나가 뭐 1이 있어? 1이 있어? 그럼 모두 다 0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 중에서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 NOT 게이트 요게 조금 더 중요하고 여력이 되시면 우리 NOR 게이트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간혹 요렇게 논리 게이트 하나를 주어주고 여기에 0하고 0이 들어갔는데 여기 뭐가 출력되니?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도체와 반도체, 부도체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자, 도체, 부도체, 반도체를 보면서 반도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본 거야. 자, 이번에는 초전도체라는 게 있대요. 초전도체. 자, 초전도체. 뭔가 초월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죠? 도체는 전류의 세기가 강하게 흐르는 게 도체였어. 그거보다도 전류가 어마어마하게 더 잘 흐르는 게 이게 초전도체예요. 자, 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는데 부도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이유. 사실 부도체가 전류가 안 흐르는 건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하는 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잖아요. 저항이 큰 거야. 도체는 그러니까 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흐르는 거고, 부도체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전도체라는 건 뭐냐면 저항이 0이 될 수 있어. 저항이 아예 없을 수 있어. 그럼 전류가 겁나 잘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기 저항을 0으로 만들어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걸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 때나 초전도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초전도체처럼 전기 저항이 0이 돼서 전류의 흐름이 되게 좋을 때를 우리가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초전도 현상이 어떤 일정한 온도 아래로 떨어졌을 때 자, 그런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얘기를 해요. 봐.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온도가 이렇게 낮아졌어. 온도가 낮아지면 점점 보니까 전기 저항이 낮아지는 거야. 온도가 낮아질수록 저항이 낮아지다가 어떤 특정한 온도가 되니까 전기 저항이 훅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0이 됐네. 그래서 특정 온도, 이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얘기할 거고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물체를 우리는 초전도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초전도 현상, 특정 온도 이하,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전기 저항이 0이 되는 현상. 전류가 겁나 잘 흐르는 거. 자, 이런 물질을 초전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도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도체는 지금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전기 저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 더 낮아지고 있어요.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저항이 커진다라는 거야. 도체는 그래. 우리 앞에서 반도체는 좀 달랐죠.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기 저항이 더 작아져. 왜? 가전자띠에 있던 전자들이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가 더 잘 흐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잖아? 온도가 높아지면 이 원자들이 에너지를 많이 갖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막 충돌을 많이 일으켜요. 자, 얘네들이 충돌이 많아지면서 전류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해. 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전류의 세기가 약해집니다. 자,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세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게 초전도체고 초전도체의 특징을 좀 기억해 주셔야죠. 자, 가장 큰 특징 전기 저항이 0이 된다며. 그죠? 전기 저항이 0이 돼. 그리고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다 그랬어요. 자, 전기 저항이 0이 돼. 전기 저항이 0이 되니까 전류의 세기가 엄청 세지는 거야.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않아. 자, 이건 뭐야? 열이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원자핵과 자꾸 충돌을 일으키면 전자가 이동하는데 방해를 받죠. 이게 저항이야.
저항이라는 건 전자가 이동하면서 원자핵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전류의 흐름이 방해되는 거. 이게 전기 저항인데 이런 전기 저항이 없다고. 전자가 이동하는데 방해가 없어. 충돌이 없어. 충돌이 없으면 열 손실이 없어요. 그래서 전기 저항이 없어 열이 발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열 손실, 전력 손실이 전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전력 손실이 없이 전류를 이동시켜주는 전력 손실이 없는 송전선을 만들 수 있고 열이 발생하지 않고 센 전류를 저항이 0이니까 센 전류를 흘러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자, 강한 자기장. 앞에서 배웠죠.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서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그럼 자기장의 세기도 세지겠지. 자, 이 강한 자기장을 이용해서 만든 게 MRI 입자 가속기, 토카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MRI 이거 뭐야? 우리 병원에서 나 MRI 촬영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런 데에 쓰이는 기계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외부 자기장을 밀어낸다. 이걸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라고 얘기해요. 마이스너 효과. 자, 이건 무엇이냐면 외부 자기장, 자석이 있어. 여기 자석이 있고 자석 주변에서 이렇게 자기장이 막 생겼었어요. 그죠? 자기장이 발생을 하잖아. 자석 주변에서. 근데 여기 초전도체를 갖다 놨어. 그러면 초전도체는 이 외부 자기장을 밀어내는 역할을 한대.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자석으로부터 붕 뜰 수 있어. 자, 이거 뭘 생각하면 좋냐면 여기에 지금 선풍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선풍기가 있어서 지금 선풍기 막 돌아가. 그래서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람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그물을 하나 가져다 놨어. 그물망을 하나 가져다 놓으면 이 그물망은 바람이 다 통과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물망을 이렇게 딱 놨어. 그럼 당연히 그물망은 여기로 떨어지겠지.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여기다 무엇을 가져다 놓을 거냐면 비닐을 하나를 가져다 놓을 거야. 자, 비닐을 하나 가져다 놔. 그러면 어떻게 돼? 바람이 이렇게 왔는데 바람이 비닐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바람이 비닐을 밀어내서 비닐이 둥둥둥둥 떠 있는 거지. 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 선풍기를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선풍기에서 나오는 바람을 자석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초전도체는 바로 비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장이 이 반도체를 뚫고 통과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비닐봉지를 바람이 떠받치는 것처럼 자기장이 초전도체를 떠받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들뜰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걸 우리가 마이스너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마이스너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기 부상 열차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자기 부상 열차. 자,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철로가 있고 기차가 그 위에 철로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만 해주자. 자, 요렇게 기차가 그 위에를 떠가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부상 열차야. 약간 떠서 가기 때문에 저항이 0이야. 그러니까 겁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철로에는 이런 자석을 쭉 깔아놓는 거고요. 그 다음 이 기차에다가 우리가 초전도체를 이렇게 달아놨다라고 치면 이 철로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이 기차에 있는 초전도체를 밀어내는 거지. 그래서 얘가 붕 뜰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자기 부상 열차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간략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돼요. 특징들은 좀 기억해 주셔야 돼. 자, 그리고 나서 앞에서 제가 우리 이 초전도체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저항이 더 낮아졌어요. 초전도체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저항이 낮아지다가 자, 임계 온도에서 저항이 뚝 떨어져서 저항이 0이 되더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일반적으로 도체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도 여기가 온도야.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이렇게 낮아진다고. 자, 그럼 봐요. 일반적으로 도체는 자, 여기 Y축이 전기 저항이죠. 온도야. 자,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낮아져.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커져요. 그러나 자, 앞에서 말했던 반도체는 온도가 높아지면 자, 자유전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의 세기가 더 커지는 거지요. 이렇게 반대다라는 것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반도체와 신소재 살펴봤고요. 반도체와 신소재에서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은 완벽하게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 다이오드나 반도체, 도체 요거 구분하는 건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 외의 부분은 이 대표적인 특징들을 좀 암기를 해주셔야 돼. 오늘 시간 공부한 요 내용에서도 또 출제율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나 이런 게 또 잘 나와요. 초전도체도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는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셨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 수고하셨습니다.